엄마의 발의를 막 마치고 돌아온 텅 빈 친정집 거실. 아직 눈물 자국조차 마르지 않은 제 눈앞에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린 채 낯선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우리 엄마의 소중한 유품들을 무참히 밀어내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서 제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지시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내 집은 큰애한테 줬으니 난 이제 여기서 살란다. 빈집 썩히면 세금만 더 나오잖니? 어머니 아주버님한테 길을 살려주겠다며 넘겨주셨다는 그 집. 제 남편 돈은 단 10원도 들어가지 않은 제 명의의 집인데 대체 누구 마음대로 주신다는 걸까요? 저는 슬픔으로 무너져 내리던 가슴이 서늘하게 식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가장 약해진 순간을 틈타 남의 것을 빼앗으려던 사람들이 본인이 가진 줄 알았던 모든 것이 신기루임을 깨닫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과정. 지금부터 30대 중반 제 치열했던 며칠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삐삐삐. 중환자실에 울려 퍼지던 기계음이 점차 느려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30대 중반이라는 아직 젊은 나이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도 저를 홀로 키워주신 제 엄마는 제 세상의 전부였는데 그런 엄마와 이별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요. 앙상하게 마른 엄마의 손을 부여잡고 제발 가지 말라며 오열하는 제 등 뒤로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보통의 사위라면 함께 눈물을 흘리거나 무너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것이 정상이겠죠. 하지만 제 남편은 달랐습니다. 슬픔에 빠져 흐려진 제 시야 끄트머리로 창가에 비친 남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슬퍼하기는커녕 고개를 푹 숙인 채 무언가를 바쁘게 계산하듯 휴대폰 화면을 이리저리 넘기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푸른 불빛이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이따금씩 화면을 보며 묘하게 안도하는 듯한 한숨을 내쉬는 그 모습이 내리에 박혔지만 그때는 엄마의 마지막 숨결에 온 신경이 쏠려 있어 그 불길한 태도를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내 기계음이 멈추고 엄마가 눈을 감으셨을 때 남편은 그제야 휴대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는 기계적으로 제 어깨를 토닥이며 장모님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물기 하나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하며 혼이 빠져나간 듯 서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나타난 건 장례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었지만 목에는 평소 아끼시던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입술에는 생기 있는 붉은 립스틱이 발라져 있었죠. 시어머니는 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와 과장된 몸짓으로 제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며느리 어미 잃고 이제 어떡하니. 울지 마라. 예, 이제부터는 내가 네 친엄마가 되어주마. 이 시애미가 네 비빌 언덕이 되어줄 테니 걱정 말고 툭툭 털어. 가증스러운 위로였지만 엄마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지독한 상실감에 빠져있던 저는 그 순간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바보같이 시어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엉엉 울고 말았죠. 평소 제게 살갑지 않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런 큰일 앞에서는 진심으로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착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시댁을 그토록 쉽게 믿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몇 해 전 큰 수술을 앞두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평생 살던 친정집을 제 명의로 정리해 두셨습니다. 다만 엄마가 계속 그 집에서 지내셨기에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엄마 집으로 알고 있었죠.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남편의 집안이 보증을 잘못 써서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앳된 새댁이었던 제가 전전긍긍하자 일을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당신의 노후 자금과 다름없던 돈을 선뜻 내어주셨습니다. 내 딸 시집가서 고생하는 거 못 본다.
시부모님 모실 작은 깨끗한 빌라라도 하나 구해드려라. 대신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 명의는 꼭 네 이름으로 해둬야 한다. 엄마의 해안 덕분에 저는 그 돈으로 시어머니가 살 빌라를 제 단독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법적으로 남편의 기여도가 단 10원도 없는 오롯이 제 특유 재산이었죠. 그렇게 시댁의 은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지난 7년 동안 밖으로 돌며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우리 엄마 집 해드렸다며 허세를 부리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처음 몇 달간은 고맙다며 굽신거리시더니 시간이 흐르자 그 집이 온전히 자기 아들 능력으로 산 집, 즉 자신의 소유라고 완벽하게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매달 대출금을 갚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어머니가 평생 사실 곳이라 생각했기에 굳이 명의 이야기를 꺼내며 남편의 자존심을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지켜야 할 가정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알량한 배려는 장례식장 비상구 앞을 지나던 제가 남편의 통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형, 걱정 마. 장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저 빌라짐은 싹 빼야겠네. 형수한테 인테리어 어디로 할지 알아보라고 해. 순간 제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직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 계신데 빌라짐을 뺀다니? 형수한테 인테리어를 알아보라고 하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 2일차 늦은 밤 문상객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텅 빈 접객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꼬박 이틀을 한숨도 자지 못한 저는 구석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따뜻한 쌍화차 한 병을 제 손에 쥐어주며 옆에 앉으셨습니다. 아가, 이거라도 좀 마셔라. 네가 쓰러지면 아이들은 누가 돌보겠니? 친정엄마 가시는 길 네가 든든하게 버텨야지. 시어머니의 그 다정한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에 저는 또 한 번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남편은 차갑고 매정하게 굴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나를 가족으로 여겨주시는구나. 제가 그동안 너무 시댁에 방어적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알량한 자책마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은근슬쩍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사돈어른 살던 그 단독주택 말이다. 참 양지 바르고 마당도 예쁘던데 이제 그 큰 집이 덩그러니 비어서 어쩌니? 유품 정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말이야. 빈집 오래 두면 상한다던데 관리라도 잘해야 하지 않겠어? 저는 그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채찌가 아직 남아있는 곳이라 당분간은 그대로 둘 생각이에요. 원래 비밀번호는 엄마랑 저만 알고 있었는데 엄마 이번 때 남편에게 약봉투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며 한번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천천히 정리하려고요. 제 대답을 들은 시어머니는 묘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그래 그래야지. 네 남편이 틈틈이 가서 환기라도 시키겠다더구나. 너무 걱정 마라 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이 저를 향한 배려인 줄만 알았습니다. 제 약점과도 같은 그 빈집의 정보가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이용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로부터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요? 답답한 공기에 머리가 지끈거려 잠깐 바깥바람이라도 쐴 겸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철문을 열고 반층쯤 내려갔을 때 아래층 계단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큰애야, 내 말 잘 들어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빌라 이번 주에 니들 명의로 넘겨줄 테니까 구청 가서 서류 뗄 준비해. 그래, 내가 해준다 할 때 덥석 받아야지. 순간 제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제 친정돈으로 사서 명의까지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집을 대체 누구한테 넘겨준다는 걸까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들었습니다. 아유, 내 걱정은 마라. 둘째네 장모집 있잖니. 단독주택이라 터도 넓고 아주 좋더라. 내가 거기로 짐 빼서 들어갈 테니까 넌 인테리어 업자나 싹 알아봐. 빈집 썩혀서 뭐하니? 며느리? 걔가 지금 지 엄마 죽어서 제정신이겠어? 네 동생이 비밀번호도 다 안다는데 그냥 밀고 들어가면 내 집 되는 거지 뭐. 어차피 남편 돈이 지 돈인데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허허허.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장례식장 비상구에서 아직 발인도 끝나지 않은 사돈의 빈집을 차지하겠다고 웃으며 장남과 모의를 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등골이 오싹해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내려가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따져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틀 밤을 새워서 환청을 듣는 건가? 아니야, 저건 분명 어머니 목소리였어. 남편이 짐을 싹 빼야겠다고 중얼거렸던 것도 설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 속에서 저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따져봤자 상중에 예민해서 헛것을 들었다며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찝찝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쯤 잠투정을 하는 아이를 달래려 남편의 차에 카시트 담요를 가지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남편 차 조수석문을 열고 글러브 박스를 뒤적이는데 툭 하고 노란색 먹지가 덧대어진 서류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심코 주워든 그 서류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저는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포장이사 계약서, 출발지,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빌라 주소, 도착지, 우리 친정엄마의 단독주택 주소, 이사일시 11월 15일 오후 2시, 11월 15일, 바로 내일 우리 엄마의 발인날이었습니다. 엄마의 시신이 화장장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그 틈을 타서 시어머니의 짐을 우리 엄마 집으로 드리겠다는 완벽한 계획서였습니다. 계획자란에는 제 남편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계약금 30만 원을 남편 카드로 결제했다는 영수증까지 스탬플러로 찍혀 있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해? 뒤에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내려온 남편이 제 손에 들린 노란 종이를 보더니 제가 날짜와 주소 부분을 황급히 휴대폰으로 찍어두는 사이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지며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우리 엄마 집으로 이사를 한다고? 그것도 당장 내일 오후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지우려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남의 차는 왜 함부로 뒤져? 당신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이거 회사 선배 이사 견적 대신 받아준 거야. 출발지, 도착지? 그거 그냥 가계약서 양식 채우느라 아무 주소나 대충 적어 넣은 거라고. 장모님 돌아가셔서 예민한 건 알겠는데 사람 의심병 좀 적당히 해. 사람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걸 이딴 식으로 몰아세워?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는 남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거짓말을 할 때만 나오는 특유의 버릇이었죠. 이사 날짜와 주소, 결제 내역까지 완벽하게 적힌 서류를 두고 회사 선배 핑계를 대는 그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의 뺨을 올려붙이고 계약서를 북북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꽉 쥔 주먹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멱살을 잡고 싸워봤자 저들은 며느리가 미쳐서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린다며 온 친척들 앞에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장 내일 아침이면 우리 엄마의 발인입니다. 평생 저 하나만 보고 살아오신 우리 엄마의 마지막 가시는 길마저 이 인간들의 진흙탕 싸움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며칠 못 자서 예민한가 보네. 올라가자.
저는 억지로 표정을 지으며 차 문을 닫았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마음껏 안심해라. 내 가장 약한 틈을 타서 내 엄마의 흔적을 짓밟고 내 재산을 훔치려던 대가, 발인이 끝나는 내일 낮 너희가 그토록 훔치고 싶어 했던 그 집에서 완벽하게 치르게 해줄 테니까. 저는 어둠이 깔린 지하 주차장을 걸어 올라가며 차갑게 얼어붙은 이성으로 내일의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장 굴뚝이로 뽀얀 연기가 피어오를 때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엄마의 유골함을 가슴에 품고 나서야 세상에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던 단 한 사람이 영영 떠났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선 남편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뽀송뽀송한 얼굴로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주변 친척들 앞에서는 장모님 편히 쉬십시오 라며 제법 비통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낙골당 안치를 마치고 돌아서자마자 시계를 힐끗거리더군요. 그때가 정확히 낮 12시 반이었습니다. 어젯밤 남편 차에서 발견했던 포장이사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오후 2시였으니 슬슬 마음이 급해졌던 모양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직후 남편은 평소 컵 하나 제 손으로 안 씻던 사람이 웬일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을 서둘러 제 방으로 밀어넣더니 주방에서 따뜻한 물 한 잔과 하얀 알약 2알을 챙겨 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사흘 동안 꼬박 밤샜잖아. 눈이 아주 퀭해. 아까 약국에서 수면유도제 사왔으니까 이거 먹고 무조건 방에서 자. 휴대폰은 끄고 장례식장 정산이나 남은 연락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어. 어찌나 다정하고 챙겨주는 척을 하던지 남들이 봤으면 아내를 끔찍해 아끼는 1등 남편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 너머로 시어머니가 비상구에서 했던 말과 그 빌어먹을 노란색 이사 계약서가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약을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시는 신용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약을 삼키는 것까지 빤히 확인하고 제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직접 눌러 끈 뒤에야 안심한 듯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혀 밑에 숨겨두었던 알약을 휴지에 퇴 뱉어냈습니다. 서늘한 이성이 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슬픔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쉬게 해놨어. 잠든 줄 알고 있을 거야. 휴대폰도 꺼놨고. 나도 지금 바로 출발해.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 도착했대? 비밀번호는 내가 어제 말해준 그거 맞아. 통화를 마친 남편이 허겁지겁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어락이 잠겼습니다. 라는 기계음이 울리자마자 저는 스프린처럼 침대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꺼진 휴대폰을 다시 켜고 검은 상복을 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지갑만 챙겨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집 주소를 부르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쌩쌩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휴대폰 앱을 열었습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 앱에 접속해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빌라와 지금 제가 향하고 있는 친정엄마의 단독주택 등기부등본을 차례로 열람했습니다. 소유자 김땡땡, 본인.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제 이름 석자를 확인한 순간 두려움이나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가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시댁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우리 엄마가 불쌍하다며 내주신 돈으로 산 집. 남편 돈은 10원 한 장, 아니 1원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완벽한 제 특유 재산입니다.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지난 7년간 내 아들이 사준 집이라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더니 이제는 그 거짓말에
본인들 스스로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남의 재산을 제멋대로 장남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만만한 며느리의 친정집을 날로 먹겠다는 그 얄팍하고도 뻔뻔한 계획.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당신들이 내 엄마의 마지막 흔적을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주마. 20분 남짓 달렸을까? 택시가 익숙한 골목어귀에 접어들었습니다. 멀리서부터 덜컹거리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골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짐작은 했지만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습니다. 엄마가 평생을 쓸고 닦으며 가꿔오신 마당 예쁜 단독주택, 그 대문 앞을 거대한 5톤 포장이사 트럭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인부 서너 명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무거운 이삿짐 박스들을 집 안으로 쉴 새 없이 실어 나르고 있었죠. 하지만 제 억장을 진정으로 무너뜨린 것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시어머니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집 밖으로 처참하게 버려지고 있는 우리 엄마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외손주들 보러 갈 때 입겠다며 아껴두셨던 고운 개량 한복들이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쑤셔박혀 골목 전봇대 옆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첫 월급을 타고 사들였던 엄마가 매일 밤마다 쓰다듬으시던 안마의자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뜯겨 고물상 트럭 위에 위태롭게 실려 있었죠. 심지어 엄마의 손때가 묻은 가족사진 액자마저 유리가 깨진 채 마당 한 구석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아직 엄마의 발인이 끝난 지 고작 2시간. 유골함의 온기가 채 식기도 전에 그들은 남의 집에 무단으로 쳐들어와 주인의 흔적을 쓰레기 취급하며 지워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인간들에게 일말의 죄책감이나 가족으로서의 도리 따위를 기대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슬픔은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서늘하고 차가운 이성이 얼음장처럼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줌마, 거기 신발장 옆에 있는 화분들 다 내다 버려요. 빈집에 무슨 화초야. 벌레만 꼬이지. 그리고 저기 안방에 있는 헌 침대 매트리스는 빨리 좀 빼줘요. 내 새 침대에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열린 현관문 사이로 신경질적이면서도 한껏 들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의 집 안방을 차지하고 서서 마치 점령군이라도 됐냐 갑질을 해대는 그 목소리. 저는 땅에 떨어진 엄마의 깨진 가족사진 액자를 조용히 주워 품에 안고 구두굽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열린 대문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환상에서 깰 시간입니다. 상복을 입은 채 흙발로 거실 한가운데 들어선 저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안방에서 이불보를 안고 나오던 이삿짐센터 직원이었습니다. 까만 상복을 입고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서 있는 제 모습에 직원이 흠칫 놀라 멈춰섰지만 정작 거실 소파 자리에 팔짱을 끼고 서 있던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을 뿐 이내 너무나도 태연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네 남편이 너 약 먹여서 푹 재웠다고 했는데 넌 왜 벌써 깨서 유령처럼 서 있니? 놀라겠으리?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토록 뻔뻔할 수 있을까요? 방바닥에는 우리 엄마가 평생을 아끼며 덮으셨던 옥매트가 아무렇게나 둘둘 말려 있었고 주방 식탁 위에는 엄마가 제게 반찬을 해주시려 담가두었던 매실청 유리병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박스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깨진 가족사진 액자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 같았죠. 당장이라도 저 짐들을 다 집어던지고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꽉 깨문 입술에서 피린내가 날 때까지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난동을 부린다면 저들은 분명 이삿짐센터 직원들 앞에서 저를 엄마를 잃고 충격에 빠져 제정신이 아닌 미친 며느리로 몰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이미 계약금을 걸고 불러온 이삿짐 직원들은 남편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제가 혼자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이 무단 침입과 이사가 멈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철저하게 죽이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우리 엄마 발인 끝난 지 고작 2시간 지났습니다. 여기서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제 서늘한 태도에 찔렸는지 시어머니는 잠시 눈동자를 굴리더니 이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며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하긴 이사하지. 내 집은 큰애한테 줬으니 난 이제 여기서 살란다. 사돈 빈집 썩히면 세금만 더 나오잖니? 어차피 넌 슬퍼서 당분간 이 집에 오지도 못할 텐데 내가 들어와서 환기도 시키고 관리해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네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도 다 알려줘서 들어온 거니까 억울하면 네 남편한테 따져. 자신의 집을 장남에게 선십쓰듯 넘겨주고 본인은 며느리의 텅 빈 친정집을 날로 먹겠다는 그 탐욕스러운 선전포고, 남의 재산으로 본인의 체면을 세우고 안락한 노후까지 챙기겠다는 그 이기적인 민낯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쾅 하고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땀범벅이 된 남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이삿짐 다 들어와. 헉!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리더군요. 제가 약을 뱉어내고 이곳으로 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뻐끔거리다가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허둥지둥 제 팔을 다 끌어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 왜 와? 약 먹고 푹 자라니까 일단 나가서 얘기해. 밖에서 얘기하자고. 저는 남편의 손을 벌레 떼어내듯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주변 시선을 의식했는지 갑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며 가증스러운 변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차피 슬퍼서 이 집 당분간 오지도 못하잖아. 올 때마다 장모님 생각나서 울 거면서 빈집으로 두면 뭐해? 우리 엄마가 살면서 관리해 주신다잖아. 어차피 내 돈이나 당신 돈이나 부부 돈인데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 도와줘?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섭섭하게 생각하나 본데 이거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어쩜 저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과 합리화가 술술 나올까요? 엄마가 돌아가시길 기다렸다는 듯 남의 집을 털어 들어와 놓고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그 뻔뻔한 주둥이에 저는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인간들에게는 더 이상 대화나 상식이라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하게 깨달았죠. 슬픔은 완전히 말라붙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합법적이고 철저하게 박살낼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계산만이 남았습니다. 아저씨들, 제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부르자 거실에서 짐을 나르던 이삿짐센터 직원 3명이 동시에 동작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그 짐들 당장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명의자인 제 허락 없는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작업을 멈추고 경찰 확인을 받아주세요. 제 말에 직원들이 당황하며 남편과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직원이 남편에게 아니 사장님, 이거 사모님이랑 얘기가 안 된 겁니까? 저희는 사장님이 주인이라고 해서 온 건데 라며 난색을 표했죠. 남편은 아닙니다. 제 아내가 지금 상중이라 예민해서 그래요. 그냥 계속 하세요. 라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어디 시애미 앞에서 눈을 부라려 아저씨들 내 짐 빨리 안방으로 넣어 라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싸움을 섞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엄마의 깨진 가족사진 액자를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상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112. 수화기 너머로 경찰의 응답 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사색이 되어 굳어가는 남편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 경찰서죠. 여기 주거 침입으로 신고 좀 하려고요. 주인이 비운 틈을 타서 낯선 사람들이 무단으로 저희 집에 들어와 남의 살림살이를 내다버리고 짐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네, 출동 좀 부탁드립니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거실에는 죽은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성을 잃고 악을 쓸 줄 알았던 며느리가 너무나도 차분하게 공권력을 부르는 모습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제야 자신들이 선을 단단히 넘었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경찰이 도착한 뒤부터 시작될 터였죠. 저는 식탁 의자를 빼고 여유롭게 앉으며 그들의 완벽한 몰락을 기다렸습니다. 엥.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리며 다가오자 거실에 서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야말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내 무전기를 찬 경찰관 2명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주거 침입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신고자분 계십니까? 경찰의 등장에 가장 먼저 당황한 건 이삿짐센터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박스를 황급히 내려놓으며 뒷걸음질을 쳤고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경찰 앞으로 뛰어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경찰관님 오해십니다. 이거 그냥 흔한 가족 싸움이에요. 제 장모님이 오늘 돌아가셔서 제 아내가 충격을 받아 제정신이 아닙니다. 상중이라 예민해서 헛소리한 거니까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미친 여자 취급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아유 며느리가 미쳐서 경찰을 다 부르네. 수고하십니다. 라며 능청스럽게 맞장구를 쳤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변명이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렸다가 경찰관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극히 제정신이고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명의자인 제 허락도 없이 이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제 어머니의 유품을 무단으로 폐기하고 자신의 짐을 들이고 있는 범죄자들입니다. 경찰관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남편과 저를 번갈아 보더니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아까 택시 안에서 열람해 두었던 첫 번째 서류를 휴대폰 화면에 띄워 경찰관과 이삿짐센터 팀장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단독주택은 온전한 제 단독 명의입니다. 그리고 아저씨, 저는 이삿짐 팀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어젯밤 남편 차에서 주었던 노란색 계약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계약서 제 남편 이름으로 쓰셨죠? 제가 찍어둔 사진입니다. 명의자 본인 확인이 안 된 이사인이 지금부터 작업을 멈추고 경찰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 말에 이삿짐 팀장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남편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사장님, 본인 집이라면서요. 명의자 허락도 안 받고 우리를 부르면 어떡합니까? 당장 위약금 내고 우리 인건비 2배로 물어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사장님 사기죄로 고소할 거니까. 동네 사람들이 대문 밖으로 웅성거리며 몰려들기 시작했고 찌질한 남편의 체면은 경찰과 이삿짐 직원들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 완벽하게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남편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듯 고개를 푹 숙였지만 상황 파악을 못한 시어머니는 여전히 기고만장했습니다. 야, 네 명이면 다 네 집이냐? 내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면서 유세는
어차피 내 집 큰애한테 다 넘겨줬으니 난 갈 데도 없다. 배째라. 어머님이 장남 주신 그 집이요? 저는 헛웃음을 흘리며 휴대폰 화면을 스와이프해 두 번째 등기부등본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어머님이 방금 전까지 살다 오신 그 빌라, 7년 전 우리 엄마 돈으로 산 제 단독 명의의 특유재산입니다. 남편 돈 10원도 안 들어간 거. 어머님도 아시고 남편도 알잖아요. 장례식장 비상구에서 아주버님이랑 통화하시는 거 제가 다 들었습니다. 남의 집을 누굴 줘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난 7년간 내 아들이 사준 집이라며 앵무새처럼 떠들고 다니더니 스스로 만든 그 거짓말에 완벽히 속아 남의 집으로 장남에게 인심을 썼던 총극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황급히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아주버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인테리어 업자 만나서 계약금 500만 원 방금 쐈어. 빨리 명의 넘겨줘. 큰애야, 그 집이 둘째 며느리 거란다. 나 좀 살려다오. 뭐라고요? 아니 엄마 미쳤어? 남의 집을 나한테 준다고 거짓말을 해? 나 지금 빚내서 계약금 걸었는데 어쩔 거야? 엄마가 물어낼 거야? 끊어! 가장 사랑하던 장남에게 짐덩어리 취급을 받으며 전화가 끊기자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이 제 바지춤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이혼은 안 돼. 만약 이혼하더라도 그 빌라는 우리가 7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나한테도 절반 재산 분할 권리가 꿈깨. 저는 남편의 손을 구돛발로 차갑게 쳐내며 못을 박았습니다. 내 친정돈으로 산 특유재산에 네 기여도 0%인 거 법정에서 똑똑히 확인시켜줄게. 오늘부로 너희가 내 엄마에게 했던 짓, 7년간 내 돈으로 떵떵거리며 시댁 친척들 앞에서 내 체면 깎아내린 짓, 전부 소장으로 청구할 테니까 각오해. 경찰관님, 명의자인 제가 퇴거를 요청합니다. 이분들이 더 이상 집안에 머물지 못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경찰의 제지로 현관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위약금 안 내면 짐 안 내려준다며 시어머니의 이삿짐을 도로 트럭에 싣고 매몰차게 떠나버렸죠. 순식간에 살 집도 장남의 지지도 체면도 모두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두 사람의 절망 어린 울음소리가 멀어질 때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엄마의 유품들을 다시 제자리에 조심스레 올려놓고 짐이 싹 빠져 깨끗해진 친정집 마루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저를 감싸안았습니다. 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부질없는 관계들이 모두 끊어져 나간 이 텅 빈 공간에서 저는 비로소 온전한 내 인생을 되찾은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변호사를 만나며 이혼 절차와 집 정리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저는 두 채의 집을 모두 미련 없이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이들이 새롭게 시작할 작고 아늑한 아파트를 구해 이사했죠. 남편은 친정에서 온 자금과 등기자료가 명확해 재산분할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자료 문제까지 정리된 뒤 제 삶에서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남집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해 결국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만 건너들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아이들 때문에 혹은 가족의 평화라는 알량한 핑계로 그들의 만행을 능감아 주었다면 제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제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제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듯 갉아먹었을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래도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며 참고 계신 분이 있나요? 기억하세요. 내가 나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신해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약점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차가운 이성과 명확한 성급기만이 유일한 정답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치열했던 며칠간의 이야기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통쾌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앞날에는 늘 따뜻한 햇살만 비추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